예, 오늘 이렇게 정말 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대선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은 대선은 뭐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공과 과가 있다면 전부 다 우선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또 공당인 만큼 우리가 어떻게 또 다음 선거에선 더 나은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여러 위치에서 선거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과거의 선거에서의 경험이 또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경험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하나의 한계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의 뭐 좋았던 경험은 살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은 그것을 최대한 억제해서 다음 1년 안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좋은 성과를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선거 결과로서 받아든 수치나 이런 데이터만 하더라도 제가 기존에 국민의힘이란 정당에서 총선이나 아니면 여러 선거를 뛰고 지휘했을 때의 인적 조성이나 이런 것과는 매우 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또 보완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오늘 정말 오신 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정치에 있어서는 정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신당은 지금 창당이 된 지가 불과 1년 조금 더 넘는 이런 시기인데 작년에 총선에서 그래도 참 어느 정도 3% 정도의 득표를 해가지고서 소위 본연은 동탄에서 직접으로 당선됐고 두 분의 비례대표를 된 3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생 정당이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득표를 갖는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대선에서 좀 더 많이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8%가 넘는 득표를 했다는 것은 나는 상당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할 거는 이번 선거가 소위 계엄 선포와 탄핵에 대한 심판의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간 41.15%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받은 표의 반 정도 가까이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위 비선호, 비호감에 갔던 유권자들이 그리 갔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럼 비호감도를 가졌던 그 표가 왜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는 옮겨지지 않고 전부 다 소위 김문수 후보에 갔느냐. 이거를 소위 개혁신당 쪽에서는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혁신당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 점을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의 양태를 보면은 표를 주는 사람은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해봐야 별로 표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과거에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패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2년 반 동안 한 게 뭐예요?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뭐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기를 지난 2년 반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 지금 국민의힘, 과거에는 소위 새누리당, 이게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탄핵을 받는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에 걸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냉철한 반성이 없어요.
우리들의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 50대, 40대가 결정적으로 반 국민의힘의 투표 성향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대, 40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세대인데 이 사람들로부터의 소위 배척을 받고서 과연 국정을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적에 그 사람들이 나이가 30대, 40대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40대, 50대가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냉철한 소위 평가를 해야만이 다시 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뭐 조치를 취할 수준인데 아직도 그런 걸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신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내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개혁신당이 무엇을 어떻게 차근차근 소위 준비를 해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소위 정당의 흐름에 따라서 국민들의 소위 변화하는 의식을 과연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느냐 이에 따라서 아마 지지도가 점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참 어느 정도 성과 있게 치르고 그러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 총선이 비교적 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집권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5년 후에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른 걸 떠나서 정당은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국민의 변화의 모습에 정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만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개혁신당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갖다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저도 대선을 함께 뛰는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를 겪어보니 참 개개인에게 공과 과도 많고 당으로서도 그리고 함께하는 정치 동지들로서도 공과 과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과연 나의 역할을 다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후보와 또 당에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요. 지켜봐 주시는 국민들께 우리가 다음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오답노트를 썼고 또 병원에 있을 때는 모탈리티 컨퍼런스라는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웠고 무엇보다 상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혁신당을 하나의 문화로서 다음 세대를 여는데 기여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오늘의 대선평가 세미나가 과연 하나의 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길만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고 나가는데 함께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이 평가 세미나를 다른 당에서 혹은 다른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도움되는 논의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의 애정과 응원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이런 조언들이 그리고 제안들이 날카로울수록 그것은 저희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깊을수록 또 개혁신당이 나가는 데는 가장 좋은 우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조언들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이준석은 과연 국민의힘의 표를 뺏어간 사람이냐 내지는 민주당으로 넘어갈 표를 막아준 사람이냐라는 분석에 대해서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출신의 당대표였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분이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책임은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단일화를 왜 안 해줬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수 진영 전체에 보면 제가 방파제라는 표현을 좀 쓴 이유가 부정선거나 아니면 이 계엄과 관련된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담론들이 보수 진영 전체에 지금 암처럼 퍼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계엄 탄핵 국면에서
예를 들면 합리적인 보수층들 내지는 젊은 20대, 30대 조금 색이 다른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수 진영을 찍고 싶긴 하지만 야, 저 부정선거 담론을 이야기하는 그 부정선거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고 윤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찍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나마도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은 저는 이준석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수 진영 전체는 나름의 역할은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보고,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의 이번 선거의 뭐 장점 단점을 나름의 좀 분석을 좀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장점은 오히려 앞서서 분석하신 분들과는 좀 다르게 그 선명성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어떤 것들 내지는 이제 언더도그마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가지고 와서 그래도 우리 그동안 어떤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그냥 갈등이 골마 터지는 가운데도 적어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서 이를 토의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건 우리 정치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페미니즘 관련해서 누가 토론을 했는지 저는 생각해 보면 또 이준석이야 밖에 안 됐거든요. 반면에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신지혜 대표 이렇게 몇 소수가 이 담론을 독점하고 계속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담론을 제시하지 못했던 정치권 전체의 전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이걸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용기는 이준석에게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미래 담론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특히 제가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를 이준석 후보가 담론으로 가져온 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 맞는 말을 해도 이준석이 하면 좀 싫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준석 후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문제임은 저는 분명히 이준석 후보 의원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후보에게 느껴졌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력의 부재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국정을 이끌어가지? 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천하람, 옆에 있는 이주영, 그 다음은 또 누구지? 국민들께서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 방법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개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님을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너무 잘 안 거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호응이 많고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들고 왔던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는 정치적 세력이 부재했던 까닭에, 예를 들면 뭐 검찰 관료들이 주요 인사로 들어간다든지 본인의 지인들이 그 주요 관료로 들어간다든지 하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이준석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인 견해들을 같이 서포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준석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반드시 보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젊은 정치인인 저나 천하람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연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여기서 이제 시사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 진영을 합종 연행으로 재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어떤 그 양당 구조가 이제는 실제로 좀 균열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어떤 지지율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이 내세웠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거든요.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이 아닙니다.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는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전 대통령 선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은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와 산업화의 유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지난 선거에 시대 정신을 들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각 양당이 주장해왔던 민주화 산업화라고 하는 공고한 기득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이 저는 생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색채의 20대, 30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욕망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마 제3당 내지는 젊은 정치인들의 가능성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도 어떤 정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이게 결과거든요. 왼쪽 거는 투표 결과고 오른쪽 거는 출구조사라는 거면 젠더가 성별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눈에 띄는 거는 이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받았던 퍼센테이지가 전국에 굉장히 고르게 나와요. 어디가 물론 더 받은 데가 있고 덜 받은 데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나왔다. 많이 나온 데는 어디냐? 일단 수도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34를 기준으로 위에를 더 받은 데가 어디냐면은 서울이 더 받았고요. 경기 더 받았고 인천이 더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은 9.9, 10% 가까이 받았고요. 안 나온 데는 농촌 지역이 안 나왔습니다. 전북 5.5, 그리고 전남 4.7, 그리고 경북 6.7.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북에서 좀 더 나오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다. 그리고 울산이나 대구에서도 좀 도시 쪽에서 좀 높게 나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역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득표력이 전국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세대, 연령별과 젠더, 성별을 보면은 이게 역대 대선 중에서 이런 대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도 그랬는데 그건 뒤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준석의 20대 이하 남성, 20대죠. 그냥 20대로 보면 돼요. 남성은 37.2가 이준석을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성은 10.3, 거의 3.7배,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물론 평균보다는 약간 20대 이하 여성도 많이 지지를 했지만은 30대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25.8, 9.3. 근데 40대로 가면은 이 젠더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20대 남녀가 극단적으로 거의 2.5배 차이가 나는 24대 58점. 이게 지난번 2022년 대선에서도 그랬거든요. 20대 남성은 65%가 윤석열을 찍었고 65% 20대 여성은 65%가 이재명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 비슷하게 하지만 더 강화됐다. 지금 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60대 이상에서는 이준석한테 눈길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예, 2%, 1%입니다. 그나마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4050에서도 40대 남성은 한 5.3을 줬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에게 2030을 제외하고는 3% 정도밖에 지지를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연령별로 극단적으로 나뉜 대선 후보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의 선택의 결과가 이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게 지난 2022년 대선의 출구조사고요. 이게 이번에 대선의 출구조사입니다. 당연히 양자구도와 삼자구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죠. 이 볼록한 2022년에도 이 민주당의 볼록한 4050의 주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모양이 더 극단적으로 됐어요. 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요 3년이 지났으니까 약간의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은 40대의 이재명 지지는 61에서 72가 됐고요. 50대는 55에서 71, 68 이 정도 됐으니까 4050 세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위 말하는 몰빵 거의 70%지 이렇게 받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특정 세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대가 그러면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평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 중에서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그럼 왜 보수 지지층 중에서 그러면 이준석한테 안 갔느냐? 이준석도 탄핵 찬성하고 개헌 반대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아까 전에 봤지만은 20대 이재명 36.3에서 이제 더 줄어들었어요. 이재명 후보의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준석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의 다 듣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20대 대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이준석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이준석을 찍었느냐. 난 김문수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었으면은 민주당을 찍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남는 게 이준석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찍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제법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범보수 진영으로 보면은요.
소위 말해서 세대 포위론, 세대 연합론이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2030과 6070의 경향성과 60은 사실은 거의 절반이 반반 싸움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86세대들이 지금 들어가면서 80년대 초보 초중반 학번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예전에 그 60년대생들의 구성이 60년대 초반가라고 다르거든요. 50년대 후반하고 이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회를 인식하는 거라든지 60대가 그렇게 50년대생과 60년대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반반 싸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은 40대, 50대, 60대에서 거의 지지를 못 받았다. 이준석 후보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지향적이다, 젊음이다, 과학 전문성 갈라치기인데 안 좋은 것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것이 막판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동탄 모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동탄 모델은 평균 연령 35세라는 유권자 구성에서 좁은 구역에서 밀착으로 그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고 적당한 네거티브와 적당한 미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했는데 정말로 동탄 모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리고 동탄 모델로 정말로 가려고 했던 건지 사람들한테 남은 거는 이준석의 네거티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미래의 자산도 상당히 잠식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정 세대와 젠더에 집중된 지지층 구성 이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확장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 작은 정당에서 나온 후보 중에서 득표력이 제일 높아요. 심지어 JP보다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용으로 개혁신당에게 어떻게 기회가 왔을 때 받아먹을 수 있을지 보수 그러니까 2030 남성 젠더 정당이 아니라 우리가 보수의 개혁 혁신 정당이라는 거를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거를 1년 안에 해서 굉장히 지방선거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이 1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그 관심사였는데 결국 넘지를 못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김문수 후보를 갈아치기 위해서 당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분이 호감도가 쫙 올라가 버린 그것 때문에만 이제 손해본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됐던 3차 토론에서 그 발언 이후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해명하고 수비하는 쪽으로 틀어선 게 이제 10%를 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보고요. 저는 뭐 늘 하던 얘기입니다. 오늘 또 반복하는데 이번에도 그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갈라치기 정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득표율의 요인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단지 이것만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8%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나왔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볼 때는 그 젊은 세대의 이해와 감정을 제대로 대변하는 후보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세대 변화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보수는 지금 7080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수 이른바 민주당은 이제 5060, 4050에서 60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이 딱 절반이 됐습니다. 60세 세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세대는 사실 산업화 세대잖아요. 근데 그 산업화 세대가 업적이 있고 그들이 남긴 문제점들을 해소한 게 두 번째 이제 민주화 세력이고 그게 이제 5060들이란 말이에요. 450, 60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정치적 민주화 했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경제적 민주화에서 어느 정도 복지 문제 이런 걸 그러니까 산업화가 남겨놓은 급속한 산업화가 나온 독재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2030 세대는 이거 산업화 사회가 아니라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거든요. 정보화 사회고 탈산업화, 산업화 이후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경제 민주화, 민주화운동 이거는 역사책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지 이게 부담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나오는 거고 자기들이 치료할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지금 요번 대선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합치면 더 많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선거가 민주당이 이겼지만 사실 보수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아젠다라든지 이것도 다 보수가 됐습니다. 민주당 아젠다라든지 몽땅 다 보수가 됐고 뭐 젠더 문제 뭡니까 뭐 성소수자 문제 이런 진보적 의제 완벽하게 실종됐거든요. 국힘에서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국힘이 저거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저 사람들 변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번에도 원내 선거 딱 한 거 보니까 아유 저 당은 일단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표를 갖다 설사 또 예컨대 뭐 친한 개를 뽑거나 누구나 뽑으면 뭐 합니까? 내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멀쩡하게 뽑은 대표 이준석 내쳤죠, 한동훈 내쳤죠, 뭐 김기현 앉혔다 또 내치고 지들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이 그나마 개혁신당에게는 저당의 상태가 상당히 뭐랄까. 바람직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난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봐요. 아예 제껴버리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볼 때 아유 저당은 안 되는구나.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시 들어가서 그 국힘 내 개혁적인 세력들하고 같이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60, 70, 80에 갖고 있는 권력들 그다음에 TK 의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수도권 민심이고 이거 신경 안 쓰거든요. 공천이고 당선인 사람들이니까 민심이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민심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뭘 뺏어오는 겁니까? 헤게모니를 뺏어가지고 당에서 정말 당을 갖다 개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뭡니까? 그런 생각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대 정당 구조 속에서 제3당으로 살아남는다라는 게 저도 한 20년 넘게 그런 당 지지해봤지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옵션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보수가 좀 갈라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TK 보수하고 이제 강남 보수가 좀 갈라진 거예요. 이게. 강남 보수가 좀 갈라진 거고 또 보수가 또 뭘로 갈라졌냐면 70, 80 보수하고 2030 보수가 갈라졌습니다. 70, 80 보수는 이제 뭐 안보, 이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2030들은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세대이고 능력주의 이런 쪽이에요. 능력주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신자유주의자들 그냥 타고난 신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세대들하고는 이런 시장에 완전 시장주의 그 보수하고 안보 보수하고 이거 또 정서의 골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붙이느냐, 어떻게 붙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그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정면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보수층들도 어느 정도 전략적 선택을 할 만한 여유는 그런 유연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어쨌든 헤게모니를 갖다 그들을 설득을 해서 접속을 해서 그들과 연락을 하고 연결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헤게모니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유권자 수가 통계를 찾아보면 한 1,3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남성을 자르면 한 670만 명 정도 될 테고, 그럼 그걸 다 기혁신당에서 가져와도 670만 표예요. 그냥 전국 선거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지난번 처음 나왔던 전당대회처럼 다른 어떤 세대, 다른 계층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준석 당시 후보가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치받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 구조상 노년층만으로는 앞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랑 손잡아야 됩니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동맹을 맺었던 건데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전선만 긋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존경하는 천하람 원내대표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전당대회 출마하셨을 때도 보면 그때는 그 전에 본인이 출마했던 전당대회랑은 달리 그 당내 노년층과 싸운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선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있었을 때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타겟 유권자층을 뭘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다른 유권자층과 동맹 혹은 연대를 해서 확장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아까 제가 말한 최대치가 2030 남성들을 다 합해도 670만 표인데 그냥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거 때 행보들을 보면 학식 먹자 뭐 이런 거 막 많이 해서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개를 보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20, 30대 남성들이랑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의 지지는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받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의아했습니다. 그 아까 국민연금개혁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연금개혁 자체로만 보면 저도 민주당 내에서 아마 젊은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개혁신당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 입장인데, 근데 대통령 후보로 치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국회 내에야 당연히 2030 대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노인 대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전 국민을 놓고 뭔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과반이 5060 세대입니다. 이 5060 세대가 왜 자영업을 하느냐?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재고용이 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나이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와 달리 연금 생활 못 하죠. 이분들이. 연금 별로 안 나옵니다. 방법이 뭐냐면 빚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모아서 자영업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개 폐업된 그 자영업자들 중에 5060들 보면 상당 부분, 거의 과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들입니다. 빚 많이 졌기 때문에. 특히 그 전에 코로나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방역은 국가가 하고 국가가 칭찬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비용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그 비용 보충을 안 해줬거든요, 나라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당신들 그냥 기득권이다, 뭐 이를테면은 미래 세대 저금통 빼가지고 뭐 맞지만 일견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힘든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분이면 그런 분들한테 연금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030이나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가는 부분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벌충할 수 있는 노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것이고,